이거 안에서 긁은 흔적입니다. 23년 전 실종 차량 맞습니다. 왜 사범은 저 사고였을까? 2017년 겨울 철거를 앞둔 연무저수지 옆 오래된 도로 아래에서 녹슨 승용차 한 대가 끌어올려졌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침수 차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운전석 주변에서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조각이 발견됐고 조수석 아래에서는 어린아이의 머리핀이 나왔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렁크 안쪽이었다. 어둡게 부식된 철판 위에 누군가 안에서 미친 듯이 긁어낸 듯한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차량의 주인은 1994년 교통사고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남자 강도윤이었다. 모두가 사고로 끝났다고 믿었던 그날, 정말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차량뿐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23년 동안 진실까지 함께 잠겨두었던 걸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조용히 채널을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94년 여름의 끝자락,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작은 도시 연무시는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낮에는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트럭이 오가는 소리가 있었고 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엔진 소리와 멀리서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뿐이었다. 그곳에서 강도윤은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인물도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 도윤은 34살이었다. 한때는 개인 택시를 몰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화물 운송 일을 시작했다. 일은 고됐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의 아내 한설이는 봉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7살 딸 은지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태였다. 도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나아질 거야. 그 말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주문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오후 늦게 화물을 싣고 인근 도시로 향한 도윤은 저녁 무렵 마지막 거래처에 도착했다. 물건을 내려놓고 서류에 사인을 받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마음이 더 조급해 보였다. 거래처 직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날따라 계속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누굴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도윤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설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다. 오늘도 늦어. 그녀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다. 응, 조금. 근데 걱정하지 마. 그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설이는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연무시 외곽에 위치한 낡은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한 남자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두운 길목이었다. 목격자는 늦은 밤 귀가 중이었고 우연히 그 장면을 지나치며 들은 몇 마디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봤다고 했잖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남자의 목소리는 분명히 격앙되어 있었고 통화 도중 몇 번이나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그 남자가 바로 강도윤이었다. 통화가 끝난 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처럼.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완전히 끊겨버린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길어졌거나 잠시 차 안에서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도윤은 단 한 번도 아무 말 없이 외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기본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연무 저수지 근처로 이어지는
옛 국도 방향이었다. 문제는 그날 밤 쏟아진 폭우였다. 비는 도로 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고 흙과 물이 뒤섞이며 주변 지형마저 흐릿하게 만들어버렸다. 수색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졌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도 사람도 어떤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점점 단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특히 저수지 인근 도로는 야간에 시야가 좁고 가드레일이 약한 구간이 많았다. 차량이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큰 차량이 사라졌다면 최소한 일부라도 발견되어야 했다. 그러나 저수지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린 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동네에서는 점점 다른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도윤이 빚을 갚지 못해 도망쳤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외도를 의심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의 삶은 그가 사라진 순간부터 각자의 상상 속에서 마음대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한설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다.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도윤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밤마다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고 가끔씩 이유 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한 번은 술 한 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괜히 본 걸 수도 있어. 아니면 봐서는 안 될 걸 본 걸 수도 있고 그 말의 의미를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분명 어떤 경고처럼 느껴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도윤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먼저 불려간 사람은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정비소를 운영하던 민태식이었다. 태식은 비교적 침착하게 진술했다. 그는 도윤이 며칠 전 정비소를 찾아와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바빠서 점검을 미뤘다고 했다. 이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면 도윤이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이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도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했고 특히 브레이크 문제라면 절대 방치하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구도로 방향으로 갔는지였다. 평소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던 길이었다. 며칠 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그는 정비소 근처에서 도윤이 누군가와 크게 언쟁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돈이라는 단어와 그날 밤 본 것이라는 말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그 진술은 단순한 사고라는 가설을 흔들기 시작했다. 도윤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갈등이 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었다. 경찰은 민태식을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그는 단순한 사업 문제였다고만 답했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다. 연무 씨는 다시 원래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한설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을 하나라도 찾기 위해 그의 물건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작업복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평소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위치였다. 마치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열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독림창고 3번.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타고 흘렀다. 도윤은 왜 이 열쇠를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단순한 물건이라면 굳이 이렇게 감출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설이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열쇠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마치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강도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 그 진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강도윤의 실종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경찰서 벽에 붙어 있던 전단지도 어느 순간 사라졌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수군거리던 이웃들의 입도 하나둘씩 닫혀갔다. 하지만 한설인에게 그 시간은 단 하루도 흘러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모든 것이 그날 밤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독림창고 3번 열쇠를 발견한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설이는 연무시 외곽에 위치한 독림창고를 찾아갔다. 그곳은 오래된 철문과 녹슨 간판이 붙어있는 사실상 버려진 듯한 공간이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낮인데도 사람의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관리인 사무실은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다.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고 설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3번 칸이요. 남자는 잠시 기록을 뒤적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오래전에 계약 끝난 건데 지금은 아무도 안 써요. 설인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내밀었다. 남자는 그 열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설인을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설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지만 대신 창고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3번 칸은 가장 안쪽에 있었다. 문에는 두꺼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설인이 들고 온 열쇠는 놀랍게도 정확히 들어맞았다. 잠금이 풀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을 천천히 열자 눅눅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밀려나왔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낡은 박스 몇 개와 찢어진 비닐, 그리고 오래된 담요 하나. 하지만 설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박스 하나를 열어봤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또 다른 박스를 열었다. 역시 비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박스를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이 멈췄다. 안에는 어린아이용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아이가 신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담요 조각이 함께 들어 있었다. 담요에는 얼룩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결코 깨끗한 흔적은 아니었다. 그 순간 설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도윤이 남긴 열쇠, 숨겨진 창고,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아이의 흔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고를 나오면서 관리인에게 다시 물었다. 이거 누가 썼던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름이 박재호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설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아주 오래전 도윤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듯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사람들 건드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박재호. 그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연무시에서 꽤 영향력 있는 집안과 연결된 인물이었다. 당시 건설업을 하던 집안의 아들로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설이는 그 이름을 떠올리자마자 이상한 불길함을 느꼈다. 왜 도윤이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그날 이후 설이는 도윤의 과거를 다시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다. 1994년 여름 연무시에서 한 아이가 잠시 실종됐던 사건. 건설회사 회장의 손녀였던 이수민이라는 아이였다. 당시 뉴스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동네에서는 꽤 큰 소문이 돌았었다. 아이는 이틀 만에 무사히 돌아왔고 가족은 충격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창고에서 발견된 아이 신발을 떠올리자 그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설이는 다시 창고로 돌아가 신발을 자세히 살펴봤다. 크기는 대략 8살 정도 아이가 신을 법한 사이즈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등골을 타고 소름이 올라왔다. 도윤이 사라진 시기와 그 아이가 실종됐다. 돌아온 시기가 거의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만약 도윤이 그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면, 아니,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이라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발걸음을 멈추면 뒤쪽도 멈췄고 다시 걸으면 따라오는 기척이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걸음을 재촉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다. 찢어진 사진 한 장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리는 천천히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붐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강도윤, 그리고 민태식,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한 사람. 바로 박재호였다. 3사람은 웃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한 친구들처럼. 하지만 그 사진은 가운데가 찢겨 있었다. 마치 일부러 누군가를 지워버린 것처럼. 서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손에 쥔 사진이 바람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놓지 않았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도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어떤 진실, 그것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독립창고에서 돌아온 이후 한서린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누군가의 거짓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과정은 조용했지만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서리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서 생각을 정리했다. 창고에서 발견된 아이 신발 박재호의 이름, 그리고 찢어진 사진 속 3사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녀는 다시 독립창고로 향했다. 이번에는 낮이 아니라 일부러 해가 질 무렵을 골랐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둠 속에서는 더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창고는 여전히 조용했고 관리인은 보이지 않았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3번 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것처럼 바닥에 먼지가 일부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빨라졌다. 누군가가 이곳을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서리는 조심스럽게 안쪽을 살폈다. 구석에 쌓여 있던 낡은 비닐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 얇은 철판이 깔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철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일종의 임시 은닉 장소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노트 하나, 그리고 작은 녹음기. 녹음기는 이미 배터리가 다 되어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히 90년대에 사용되던 카세트 녹음기였다. 서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다. 노트는 절반 이상이 찢겨 있었고 남아있는 페이지도 대부분 훼손되어 있었다. 하지만 몇 줄의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글씨는 분명 강도윤의 것이었다. 그 애는 울고 있었고 입이 막혀 있었다. 차 안에는 2명, 아니 3명이었다. 재호가 있었다. 확실하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 서리는 숨을 멈춘 채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은 단순히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것을 기록까지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서린의 몸이 굳어졌다. 누군가가 밖에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몇 초였지만 그녀에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서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지금도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노트와 녹음기를 챙겨 창고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뒤 오래된 녹음기를 어떻게든 작동시키기 위해 애썼다. 결국 이웃에게 부탁해 비슷한 기기를 구할 수 있었고 녹음기를 연결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이걸 듣게 된다면 은지에게 전해줘야 한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 애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 재호가, 아니 그 사람들
이미 알고 있다. 녹음은 갑자기 끊겼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멈춘 것처럼. 서리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확실했다. 강도윤은 도망친 것도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어떤 아이를 구하려 했고 그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서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남편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진실은 너무 컸고 너무 위험했다. 며칠 뒤 그녀는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이번에는 1994년 당시 이수민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것은 당시 수민의 가정교사였던 노년의 여성 김정혜였다. 정혜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서린이 창고에서 발견한 물건들과 도윤의 녹음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유괴된 게 아니었어요. 서린의 숨이 멎었다. 그 집에서 숨긴 거였어요. 밖으로 나가서 뭔가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없앤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윤이 본 장면, 창고에 숨겨진 아이의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려는 움직임. 정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꺼낼 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설이는 더 이상 과거를 추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점점 그 사건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있었다. 강도윤은 그날 밤 정확히 무엇을 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현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994년 그 여름밤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강도윤은 평소와 달리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 거래처 일을 마친 뒤 그는 한동안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멍하니 앞을 향하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낮에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다. 회장 손녀가 어디 갔다더라. 대수롭지 않은 소문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결국 그는 차를 돌렸다. 집과는 반대 방향,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구도로 쪽이었다. 이유를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묘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구도로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멀리서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라이트가 꺼진 채 길가에 멈춰 서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장 차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건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단순히 떼를 쓰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에 막힌 채 억눌린 울음처럼 들렸다. 그는 결국 차에서 내렸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차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다. 아이의 입은 천으로 막혀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한 남자와 마주쳤다. 박재호였다.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재호를 잘 알고 있었다. 같은 동네 출신이었고 한때는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엇보다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눈이었다. 뭐야? 재호의 짧은 한마디였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도윤은 입을 열었다. 그 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은 너무 직설적이었고 너무 위험했다.
다른 남자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지나가던 길 아니야. 그냥 가. 하지만 도윤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희미한 기대도. 도윤은 그 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주변의 긴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팽팽해졌다.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발을 들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늦었다. 그날 밤 이후 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가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할지. 상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잘못 건드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그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이걸 듣게 된다면 나는 그날 밤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다. 그 애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본 장면을 하나하나 말로 남기기 시작했다. 장소, 시간, 인물,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까지.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마지막 증언이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테이프를 숨겼다. 아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하지만 문제는 그가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이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도윤은 민태식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태식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을 보자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그거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돼. 태식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비겁하게 들렸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애 죽을 수도 있어. 그 한마디에 태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 알아봐 줄게.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는 그 누구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그는 다시 구도로 방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차 안에는 그 아이 이수민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누군가에게 감지된 상태였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23년이 흐른 뒤 연무저수지에서 인양된 차량은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증거였다.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 있었다. 지역신문사 소속 기자 최윤서였다. 그녀는 단순한 사고나 실종 사건보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이야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 역시 연무시에서 자랐고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다. 돌아온 아이. 하지만 아무도 그 이후를 말하지 않았던 사건. 윤서는 차량 인양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향했다. 녹슨 차체는 형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식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부 일부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운전석 주변과 조수석 아래는 물에 잠긴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정돈된 상태였다. 감식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로 밝혀진 것은 브레이크 라인이었다. 차량의 브레이크는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손상된 흔적이 있었다. 절단면은 부식으로 흐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자연적인 파손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유도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두 번째는 혈흔이었다. 운전석 안전벨트와 시트 일부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고 DNA 분석 결과 그것은 강도윤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차량 안에는 도윤 외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인물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세 번째는 조수석 아래에서 발견된 머리핀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물건처럼 보였지만 제조 시기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초반에 유통되던 특정 브랜드 제품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당시 어린 여자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세 가지 결과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강도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차량 안에는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사건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1994년 여름의 이수민 실종 사건과 강도윤 실종 사건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동시에 경찰도 수사를 재개했다. 오래된 기록들이 하나씩 다시 열렸고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인물들도 다시 불려왔다. 그중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된 인물은 민태식이었다. 23년이 지난 지금 태식은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말투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는 처음에는 예전과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나는 모른다. 그건 그냥 사고였다. 하지만 차량 감식 결과와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그의 표정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도윤이가 나한테 왔어요.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애를 데리고 있었어요. 여자애였어요. 울고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도윤이는 경찰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근데 나는 겁이 났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상대가 누군지 알잖아요. 재호, 그 집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펜을 꽉 쥐었다. 태식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사의 질문에 태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 말은 순간 희망처럼 들렸지만 곧 이어진 그의 말은 그것을 산산이 부수었다. 근데 내가 연락한 사람이 남기수 형사였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남기수, 당시 연무시 파출소 소속 형사, 이미 수년 전 사망한 인물이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재호 쪽이랑 연결돼 있었어요. 그 말은 곧 도윤이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이 오히려 그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이미 그 당시부터 누군가는 진실을 덮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의 일에 대해 태식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반복했다. 그 이후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단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을 뿐이었다. 수사는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발견된다. 1994년 당시 한 건의 신고 기록이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복원된 내용은 짧았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여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들 싸우는 소리도 나고 차가 갑자기 저수지 쪽으로. 기록은 중간에 끊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그날 밤 분명 누군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사라졌고 사건도 함께 묻혔다. 윤서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단순히 불운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려다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23년 동안 잠겨있던 시간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된 이후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과거의 미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균열이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침묵에 생긴 작지만 치명적인 틈.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조금씩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최윤서는 남기수 형사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부터 방향을 바꿨다.
그녀는 단순히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덮였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남기수는 이미 사망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윤서는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변색된 종이 군데군데 번진 잉크. 처음에는 평범한 업무 메모처럼 보였지만 몇 장을 넘기자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날짜가 일정하지 않았고 특정 이름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다. 박재호.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짧은 문장 하나. 정리 필요. 외부인 개입. 윤서는 숨을 죽인 채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 문장을 발견했다. 차는 가라앉혔지만 사람은 그 전에 이미.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그 한 줄은 그동안 이어져 온 모든 가설을 완전히 뒤집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강도윤은 단순히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미 사고 이전에. 윤서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장면이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구도로 쫓기듯 달리는 차량, 뒤따라오는 또 다른 차, 그리고 그 끝에 저수지. 하지만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그 차량이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 도윤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던 것일까? 이 가능성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어갔다. 동시에 국과수의 추가 감식 결과도 나왔다. 트렁크 내부에서 발견된 긁힌 흔적. 처음에는 단순한 공포 반응으로 보였지만 분석 결과 그 흔적은 성인의 힘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손톱으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즉, 사고 당시 혹은 그 직후 트렁크 안에 갇혀있던 존재는 강도윤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만약 이수민이 그 차량 안에 있었다면, 그리고 트렁크 안에 갇혀 있었다면 공식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녀는 단순히 사라졌다가 돌아온 아이가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갇혀 있었던 생존자가 된다. 윤서는 그 즉시 이수민의 현재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사건 이후 수민의 가족은 몇 년 뒤 연무실을 떠났고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름조차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일간의 조사 끝에 윤서는 하나의 인물에 도달한다. 이하경. 서울 외곽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 나이, 이력, 그리고 일부 삭제된 과거 기록, 모든 것이 미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윤서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처음 만났을 때 하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혔고 짧게 아는 거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도.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트렁크 안 손톱 자국이 발견됐어요. 그 한마디였다. 하경의 표정이 멈췄다. 숨이 부은 것처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몇 초 뒤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걸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침묵 끝에 하경은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거기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끊어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도윤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차에 태웠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근데 누가 뒤에서 쫓아왔어요. 차가 흔들렸고 소리가 났고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기억을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인 듯 했다. 나는 트렁크 쪽으로 숨겨졌어요. 아저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녀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계속 긁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나를 꺼내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무언가를 긁는 듯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23년 전 그 어둠 속에서 반복되었던 절망의 흔적이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경은 한참 뒤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나중에 누가 열어줬어요. 근데 아저씨는 없었어요. 그 말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도윤은
그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그때 가장 무서웠던 사람, 재호가 아니었어요. 윤서의 시선이 멈췄다.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우리 엄마였어요.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것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었고 침묵이었고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한 아이를 평생의 어둠 속에 가두었다. 진실은 이제 거의 다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이하경의 증언 이후 사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다. 23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기억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최윤서는 하경의 말을 녹음하며 단 하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어떤 무거운 확신이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확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진실을 외면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하경은 말을 이어갔다. 그날 차가 멈췄을 때 나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저씨도 살아 있었어요. 그 말에 윤서의 눈이 흔들렸다. 아저씨가 나를 꺼내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내려왔어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였어요.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엄마가 나를 안았어요. 근데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졌다. 아저씨는 계속 말했어요. 애만이라도 데려가라고. 윤서는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물이 스며드는 차, 안피로 젖은 운전석,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이를 살리려 했던 한 남자.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더 잔인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경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냥 나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도윤은 그 순간 버려진 것이다. 구조될 수 있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구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윤서는 조용히 물었다. 그 이후는요? 하경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재호랑 경찰이었어요. 경찰. 그 단어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지만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그 무게는 전혀 달랐다. 그 사람들이 차를 더 밀었어요. 더 깊은 데로. 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진실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이었고 계획적이었다. 그 이후의 일은 더 잔인했다. 하경은 말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가 다 정리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하면 안 됐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그 트렁크 안에 있었어요. 그 말은 은유였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몸은 살아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그곳에 가둬두고 있었다. 윤서는 녹음을 멈췄다.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윤혜진, 이수민의 어머니, 그리고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인물. 윤서는 그녀를 찾아갔다. 현재 윤혜진은 외부와 거의 접촉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이름도 지위도 모두 내려놓은 채 흔적을 지운 사람처럼 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다.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23년 전 연무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 알고 계시죠? 혜진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너무 빠르고 준비된 말이었다. 윤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강도윤 씨, 그날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이는 트렁크 안에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지는 소리였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다. 그날 왜 그를 두고 가셨습니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오랜 시간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진실이 분명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그를 버렸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을 물속에 가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진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윤혜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과 마주한 사람의 가장 무거운 형태의 방어였다. 최윤서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이미 답은 눈앞에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날 밤의 진실은 윤혜진의 눈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아주 천천히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고백의 시작이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딸이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뭘 들었는지 아세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고였지만 제대로 신고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묻었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근데 그걸 수민이가 봤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나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 숨겨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가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며칠만 숨기면 된다고 했어요. 혜진의 입술이 떨렸다. 애가 말을 못하게. 진정시키면 다 끝난다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강도윤이 개입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혜진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그 말은 뜻밖이었다. 애를 살려주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근데 그 사람이 경찰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녀는 그날 밤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도로 흔들리는 차량 쫓아오는 불빛, 그리고 결국 저수지 아래로 떨어진 차가 떨어졌을 때 나는 바로 내려갔어요. 그녀의 말은 점점 느려졌다.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윤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이 붙어 있었고 나를 봤어요. 그 장면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였다. 계속 말했어요.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혜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의 흔적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사람을 살리면 끝이라는 걸.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 순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한 사람을 살리고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그를 버리고 모든 것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애만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 뒤의 일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박재호와 남기수가 현장을 정리했고 차량은 더 깊은 곳으로 밀려 들어갔다. 기록은 지워졌고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수민은 아무 일도 없었던 아이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의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선택을 뒤늦게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내 딸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윤서는 조용히 물었다. 지켰습니까?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23년의 시간을 관통했다.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그녀는 딸을 살렸지만 동시에 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선택은 누구도 구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람의 삶이 조금씩 무너져 갔다. 민태식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남기수는 죽기 전까지 그 기록을 숨긴 채 살았다. 박재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권력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한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23년을 기다렸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진실은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완전히 내려지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 연무씨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2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던 시간 위로 갑자기 던져진 진실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래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사실은 끝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다. 차량 감식 결과 이하경의 증언, 그리고 남기수의 수첩, 서로 다른 시간과 위치에서 나온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리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강도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 아이를 지키려 했고 그 대가로 버려진 사람이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사건은 너무 오래되었고 핵심 인물 중 일부는 이미 사망했으며 직접적인 물증 역시 시간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법적으로 완전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박재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자신은 어떤 불법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지역사회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을 가지지 못했다. 윤혜진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이유에 대한 것이었지 그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결국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다시 조용한 삶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위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한설인과 강은지는 23년 만에 강도윤의 유품을 돌려받았다. 녹슨 금속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열쇠, 찢어진 노트 조각, 그리고 복원된 카세트 테이프. 설이는 한동안 그것을 열지 못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흐르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지야. 그 한마디에 설인의 숨이 멎었다. 혹시 이걸 듣게 되면 아빠가 조금 늦는 거라고 생각해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무서웠다. 솔직히 많이 무서웠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이어졌다. 근데 그냥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 말은 도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미안하다.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아주 짧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23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흘려버린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며칠 뒤 연무 저수지 근처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거창한 기념비는 아니었다. 단지 이름 하나가 새겨진 작은 돌과 몇 송이 꽃이 놓인 자리. 그곳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한설인, 강은지, 그리고 이하경.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왔지만 같은 사건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하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물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 물 아래에
자신이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잠겨 있었다.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신 말해주셨잖아요. 그 말에 하경의 눈이 흔들렸다. 은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돼요. 그 한 문장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실은 늦게 드러났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23년 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더 이상 잠겨 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어떤 진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질 수 있었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왜 그 진실이 끝내 사라지지 않았는가? 강도윤이라는 한 사람의 선택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23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때때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는 순간 누군가는 그 침묵을 깨야 한다. 비록 그 대가가 크더라도 그 선택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진실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